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예고드린 대로 예술가 이야기 그 첫 번째 시간 파블로 피카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파블로 피카소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피카소를 예술가 이야기 시리즈 1탄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현재 예술의 전당 안에 한가람 미술관에서 피카소 전시를 8월 말까지 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전시를 잘 찾아가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 경험상 좋은 전시인 줄 기대하고 찾아갔는데 원하는 거의 없고 파나 몇 점만 있다던가 아니면 시트지에 유명 작품을 프린트한 레플리카 위주로 전시돼 있어 정말 실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파리의 피카소 미술관에서 작품을 대여해 전시하고 있어 프랑스에 가야만 볼 수 있는 원화들을 서울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전시를 5월 달에 보고 왔는데요. 평일날 갔는데도 줄이 아주 길더라고요. 피카소의 간결하지만 유연한 선과 그의 색감을 볼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혹시 평소에 피카소에 대해 관심 있거나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피카소 전에 가시기 전 피카소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다면 좋을 것 같아 만들었습니다. 피카소라는 간단하지만 아주 강렬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이 화가는 1881년 파블로 디에고 호세 프란시스코 드 폴라 후안 네포무세누 마리아 드로스 드 메디오스 치프리아노 들라 산티시모 트리니다드 루이스 피카소라는 아주 긴 이름을 가지고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 말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지역 미술관에서 일하는 미술교사였는데 1891년 갑작스럽게 미술관 문이 닫게 되자 일자리를 잃습니다. 이에 피카소 가족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게 되었고 피카소 아버지 호세는 그곳에서 드로잉 교사가 됩니다. 피카소는 자신 아버지의 미술 수업에 참여하였는데요. 그가 14살,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1학년 정도에 이런 그림들을 그립니다. 상당히 잘 그렸죠. 1895년 여동생이 심각한 전염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때 피카소는 만약 동생을 살려주신다면 평생 그림을 포기하겠다고 기도하는데요. 안타깝게 동생은 죽고 맙니다. 이 일을 두고 피카소는 죄책감에 시달리는데요. 자신의 기도 때문에 동생이 죽은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파블로 피카소에 대한 드라마 시리즈를 방영했는데요.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피카소 역할을 했는데 나름 재밌게 봤습니다. 이 드라마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동생을 위해 기도하고 또 자신의 기도 때문에 동생이 죽게 되었다고 힘들어하는 피카소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암튼 동생이 죽은 후 1895년 온 가족은 바르셀로나로 이사하게 되고 피카소의 아버지 호세는 이곳에서 상당히 이름난 미술학교의 교사 일을 맡게 됩니다. 피카소는 이곳에서도 아버지 수업을 듣는데요. 나이에 맞지 않게 매우 무르익은 그의 미술 실력은 아버지의 동료 미술교사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1896년부터 피카소는 슬슬 상 받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이 그림들입니다. 이후 그는 왕립 아카데미에서 공부하기 위해 바르셀로나를 떠나 마드리드로 가게 되는데 이건 그에게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마드리드엔 그가 동경하던 대가들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 프라도 미술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당시 피카소는 아버지로부터 용돈을 줄인다는 통보를 받게 되어 매우 춥고 힘든 겨울을 나게 됩니다. 그러다 그의 친구 마뉴엘로부터 자신의 고향 카탈루냐에서 한동안 함께 지내자는 초대를 받게 됩니다. 이때 경험에 대해 피카소는 자신은 팔라레스에서 모든 것을 배우고 깨우치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자연과 친해지고 카탈루냐 지역의 전통을 알게 되는데요. 건초와 포도를 수확하고 양털을 깎고 돼지를 도축하는 방법들을 배웁니다.
이런 일들은 예전 도시 생활에서 해보지 못했던 것들이죠. 마침내 1899년경 기운을 회복한 피카소는 다시 바르셀로나로 돌아갑니다. 그가 18살이 되던 1900년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이 전시에서 약 15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하였고 이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몇몇의 드로잉은 책으로 출간되었고 한 점의 회화는 파리에서 여는 만국 박람회에 출품되었습니다. 이런 성공을 바탕으로 그는 당시 예술의 중심지였던 파리로 이사하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1901년 파리에 도착합니다. 이 시기 그림을 보면 툴루즈 로트렉의 영향이 많이 보이는데요. 한번 피카소와 툴루즈 로트렉의 그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피카소, 오른쪽은 로트렉의 그림입니다. 정말 스타일이 매우 비슷해 보이죠?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피카소전을 기획했던 큐레이터 게리 틴토로우는 피카소를 까치에 비유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까치는 반가운 손님이 올 거라는 걸 알리는 좋은 의미이지만 서양에서 까치는 반짝이는 건 뭐든지 훔쳐가는 골치 아픈 새로 취급됩니다. 게리 틴토로우가 피카소를 반짝이는 것을 좋아하는 까치에 비유한 이유는 피카소가 언제든 자기가 도착한 장소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무엇이고 가장 인기 있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즉, 당대 가장 반짝이는 요소들을 찾아다닌 거죠. 마치 까치처럼요. 피카소가 처음 파리에 도착할 당시 가장 핫한 유행은 바로 아르누보 양식이었고 줄 가렛과 툴루즈 로트렉은 카바레에서 벌어지는 공연 포스터로 매우 인기 있는 작가였습니다. 당시 파리 몽마르트의 밤 문화는 코로나 직전 홍대 클럽 문화급이었는데요. 이러한 몽마르트의 밤 문화는 예술가들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였습니다. 이젠 청색시대 그의 대표작을 감상하시며 이 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 피카소는 그의 친구인 까를로스 까사헤마스의 자살로 인해 급격한 심경의 변화를 겪습니다. 이 둘은 동갑에 스페인에서 만나 파리에서 함께 방을 얻어 지낼 정도로 친했기에 피카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그는 버림받고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그는 빈번하게 몽마르트 근처에 있는 병원을 찾아갔고 여기서 이 청색 시대에 걸맞는 대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19살에 그린 할리퀸인데요. 이 작품을 한번 찬찬히 훑어보겠습니다. 여기 표현된 할리퀸은 전통적 느낌의 할리퀸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원래 할리퀸은 밝은색 옷을 입고 장난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그림에 표현된 할리퀸은 할리퀸과 피에로의 이미지가 결합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상은 할리퀸인데 분위기는 우울한 피에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카소는 이 이미지를 통해 자살한 자신의 절친 까를로스를 표현하였습니다. 영국에서 할리퀸은 컬럼비나라는 여인의 사랑을 얻었기에 피카소는 자신의 절친에게 할리퀸 옷을 입혔습니다. 즉, 꿈에서라도 절친과 절친이 사랑한 여자를 맺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현실에서 까를로스는 연인의 사랑을 얻지 못했기에 상대의 마음을 거절당하는 피에로의 이미지를 결합한 것입니다. 약간 엮일로 새서 이 이야기를 듣고 피카소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친인 까를로스는 제르맹이란 여인을 매우 좋아해 고백했는데 차였고 이 충격으로 그는 권총 자살을 합니다. 근데 이 이후가 중요한데요. 절친의 자살 소식을 들은 피카소는 매우 슬퍼하긴 했지만 친구가 사랑했던 이 제르망이란 여자와 죽은 친구의 집에서 관계합니다. 예, 그랬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번엔 이 작품의 꽃무늬 장식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벽을 가만히 보면 반 고흐의 이 그림, 그리고 이 그림 안에서의 이 벽이 떠오르는데요. 반 고흐의 전시가 1901년 6월 볼라르 갤러리에서 열렸는데
같은 시기 피카소의 전시도 이 갤러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할리퀸 작품에서 보여지는 파랑색과 녹색의 조화는 바로 고갱이 차이티에서 그린 후기 작품을 연상시키는데요. 이 작품 역시 같은 갤러리에 소장돼 있었습니다. 자, 그럼 청색시대의 또 다른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여기 이 남자 역시 매우 힘들게 사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요. 눈먼 사람으로 손으로 물건을 더듬으며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여기서 한번 이 그림에 표현된 스타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엘 그레코의 그림 스타일을 닮아 있는 것 같죠? 한편 흥미롭게도 이 작품을 엑스레이로 촬영해 보니 이런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을 보면 마치 아담과 이브를 표현한 듯한 커플이 보이고 한 중간엔 두 개의 캔버스가 보이는데요. 하나는 이젤에 놓여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이젤의 밑에 기대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젤에 기대어 있는 것 같은 그림, 이 웅크리고 있는 여자 누드 그림을 많은 미술사학자들이 피카소의 스튜디오에서 찾아보려 했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당시 캔버스는 매우 럭셔리한 비싼 물건이었고 가난했던 피카소는 여유있게 캔버스를 쓸 수 없기에 팔리지 않는 캔버스 위에 이렇게 덧칠해 또 다른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웅크리고 있는 여자요, 반 고흐의 이 작품을 닮은 듯하네요. 피카소가 한 이야기 중 전설처럼 내려오는 말이 있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이 말인즉슨 훔친다는 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은 이상 내가 갖고 있는 게 내 건지 남의 건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내가 담고 싶은 무언가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겠죠. 피카소는 베가들의 작품에서 자신의 작품 스타일을 완성해 나갔고 그는 자신이 훔친 것, 반 고흐의 표현주의, 툴루즈 로트렉의 주제, 드가의 대범한 윤곽의 표현, 고갱의 채색 방식 등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고단한 파리 생활과 절친의 자살로 우울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이렇게 우울, 파랑색과 만나며 청색시대가 탄생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큐레이터 게리틴 도로우는 피카소가 앞선 작가들의 작품을 자신의 작품에 넣는 것에 대해 커팅 앤 페이스팅이라고 표현합니다. PC가 생긴 이후 그리고 인터넷이 널리 보급된 이후 컷 앤 페이스트, 즉 카피 앤 페이스트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죠. 이걸 피카소는 그림에 이렇게 적용하네요. 참 시대를 앞선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20세기 캔버스 화면에 만들어진 콜라주와 21세기 모니터 화면에 만들어진 여러 개의 윈도우 창을 카피 앤 페이스트란 단어로 연결시켰는데요. 콜라주라는 것의 정의가 잘라서 붙이는 것이고 컴에서 보여진 화면이 여기저기서 잘라서 붙인 것이라는 점에서 현대의 시각 이미지를 콜라주의 현대적 확장판이라고 이해한 것이죠. 갑자기 이 큐레이터가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니 제가 헛다리를 짚지 않은 것 같아 괜히 우쭐해지네요. 자, 그럼 다음 시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피카소는 1901년에서 4년까지는 바르셀로나와 파리를 오가며 생활했는데요. 1904년 봄쯤 하여 완전히 파리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그는 청색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기를 막 시작하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 장밋빛 시대 하면 자주 언급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공식적인 첫 연인 페르낭드 올리비에입니다. 바로 이 사진이 그녀의 이름을 구글링하면 나오는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이 사진만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미인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왜 이런 안 이쁘게 나온 사진이 맨 처음 이미지에 뜨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검색해 보시면 페르낭드는 이렇게 매력있게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이건 피카소와 함께 있는 사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페르낭드와의 사랑 덕분에 우울한 청색 시대가 끝나고 장밋빛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하죠. 당시 피카소는 몽마르트 언덕의 바토 라부아, 즉 세탁선이란 이름으로 잘 알려진 건물에 살았고 이곳엔 많은 예술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술가의 모델 일을 하던 페르낭드 올리비에를 이곳에서 만납니다. 그는 올리비에를 무척 좋아했는데요. 이게 나중엔 조금씩 소유욕과 질투로 흑화되게 됩니다. 그는 여친 올리비에가 모델 일을 하는 것을 그만두게 했고, 그녀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하자 피카소는 여자가 남자의 영역에 무단 침입하면 안 된다며 묵살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피카소는 자신이 외출할 때마다 그녀를 가두고 문을 잠궈버렸는데 한 번은 집에 불이 나 큰일 날 뻔하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사람들이 말하는 정상적인 건강한 남녀관계를 갖는 것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림의 새로운 주제를 찾았는데요. 바로 떠돌이 고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로 핑크와 블루색을 조화시키며 그만의 색채 조합을 찾아갑니다. 이곳에서도 아직까지 엘 그레코의 영향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매우 신경질적인 손 모양이 특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그는 점점 엘 그레코를 떠나 앵그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이 작품이 앵그르일 것인데요. 피카소 그림 속 인물의 몸동작이 앵그르의 이 그림 속 인물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또 다른 그림에서 앵그르 그림에서 가져온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그럼 앵그르와 피카소의 그림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손의 위치나 포즈가 상당히 앵그르의 것과 닮아 있습니다. 이 장밋빛 시기부터 피카소는 자기 경력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특히 많은 예술가들을 지원한 거트루드 스타인, 입체파의 이론적 지지자였던 기욤 아폴리네르, 작가 장 콕토, 그리고 스콧 피츠제랄드가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장밋빛 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 피카소는 입체파의 그림을 살짝 엿볼 수 있는 그림 한 점을 제작합니다. 피카소는 당시 클래식하지 않은 소재를 찾고 있었고 동시에 조각품도 찾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손은 앵그르에게서 영향받은 것이 보이네요. 하지만 몸의 위쪽 부분, 특히 얼굴을 보면 그전엔 보지 못한 새로운 스타일이 보입니다. 그는 앙리 마티스에게 아프리카 미술에 대해 소개받았고 그는 곧바로 민속발문관회가 아프리카 조각품을 보고 그 영향으로 지금 보는 바로 이 작품을 그립니다. 그는 여기서 그녀의 얼굴을 매우 단순화시켜 마스크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미술가들이 바로 이 시점부터 그가 눈으로 보고 그리는 것을 멈추고 생각한 것을 그리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진은 거트루드 스타인이 피카소가 그린 자신의 초상 앞에 앉아있는 사진입니다. 뭔가 여장부스러운 느낌이네요. 사실 이 거트루드 스타인은 현대 예술에 있어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 인물에 대해선 차후 시간을 내어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피카소의 초기 시대와 청색 시대, 그리고 장밋빛 시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입체파 시기와 후기 시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시리즈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코로나와 불볕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그럼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